안녕하세요. 늦은 밤 오래된 서재입니다. 극장에서 오디세이를 보고 오신 분들이라면 아마 걸렸을 대목이 하나 있을 거예요. 영화 내내 인물들이 어떤 무리를 이야기합니다. 바다에서 온 사람들, 마을을 습격하고 궁전을 불태우며 떠도는 자들이요. 페넬로페는 왕이 없는 이타카가 그들에게 털릴까 두려워하고, 사람들은 이 습격이 결국 자기들 세계 전체를 무너뜨릴 거라고 걱정합니다. 원작 오디세이아에는 없는 이야기예요. 논란이 넣은 겁니다. 그런데 이건 지어낸 설정이 아닙니다. 실제로 3000년 전 이집트의 신전벽에 이들에 대한 기록이 새겨져 있어요. 배를 타고 몰려와 도시를 무너뜨렸다는 정체불명의 무리에 대한 기록이요. 그리고 이들의 이름이 기록에 등장하는 그 무렵, 지중해 동쪽의 세계가 통째로 무너집니다. 트로이의 종주국이던 히타이트 제국이 사라지고, 미케네의 궁전들이 불타고, 시리아의 항구 도시가 재가 되고, 그리스는 문자까지 잃어버려요. 학자들이 후기 청동기 붕괴라고 부르는 사건입니다. 이 붕괴가 얼마나 철저했느냐면 그 뒤로 그리스에서 400년 동안 글로 적힌 문서가 한 장도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집트 벽에 새겨진 습격자들이 누구였는지, 한 세대 만에 사라진 세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지금 학계가 그 원인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요. 이집트 룩소르 서쪽에 메디넷 하부라는 신전이 있습니다. 파라오 람세스 3세가 자기 사후를 위해 지은 장제전인데, 그 북쪽 바깥벽에 거대한 전투 장면이 새겨져 있어요. 제위 8년, 그러니까 기원전 1190년 무렵에 벌어진 일을 기록한 겁니다. 부조는 두 개의 전투를 보여줍니다. 하나는 육상전이고, 하나는 나일강 하구에서 벌어진 해전이에요. 적들의 모습이 이집트인과 확연히 다릅니다. 깃털을 세운 투구를 썼고, 둥근 방패를 들었고, 양날검과 긴 창을 쥐고 있어요. 전차도 다릅니다. 이집트 전차에는 한두 명이 타는데, 이들의 전차에는 3명이 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조에서 가장 이상한 것은 무기가 아닙니다. 소가 끄는 수레들이에요. 그 수레에는 여자와 아이들이 타고 있습니다. 전쟁하러 온 군대라면 있을 수 없는 그림이죠. 살림을 싣고 가족을 싣고 온 겁니다. 학자들이 이 장면을 두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이건 약탈하고 돌아갈 군대가 아니라 살 땅을 찾아 나선 무리라고요. 가족과 세간을 통째로 싣고 왔다는 건 돌아갈 생각이 없었다는 뜻이니까요. 이집트 기록의 문장도 심상치 않습니다. 이 무리가 연합을 이루어 몰려왔고, 어떤 나라도 그들의 무기 앞에 버티지 못했다고 적혀 있어요. 그러면서 무너진 나라들의 이름을 나열합니다. 하티, 그러니까 히타이트가 있고, 카르케미시가 있고, 아르자와가 있고, 알라시아가 있어요. 알라시아는 고대 키프로스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그들이 아모르 땅에 진을 쳤으며 이제 이집트를 향해 오고 있다고 적혀 있어요. 이집트 파라오가 자기 신전 벽에 이웃 강대국들이 줄줄이 무너졌다고 새겨놓은 겁니다. 그리고 그 목록에는 수백 년간 이집트와 어깨를 나란히 하던 히타이트가 들어있어요. 이 기록에는
습격자들의 이름도 나열돼 있습니다. 펠레세트, 체케르, 쉐켈레시, 다누나, 웨셰시. 그리고 이보다 한 세대쯤 앞선 파라오 메르넵타의 기록에도 비슷한 무리가 등장해요. 셰르덴, 쉐켈레시, 루카, 테레시, 에크웨시 같은 이름들이요. 이 이름들 중에 확실하게 정체가 밝혀진 것이 있습니다. 펠레세트예요. 성경에 나오는 블레셋 사람들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그 골리앗이 블레셋 사람이죠. 오늘날 팔레스타인이라는 지명도 여기서 나왔고요. 람세스 3세에게 패배한 뒤 이들은 가나안 남쪽 해안에 정착합니다. 나머지 이름들은 추정입니다. 다누나는 호메로스가 그리스인을 부르는 말인 다나오이와 연결된다고 여겨지고, 루카는 소아시아 남서부의 리키아 사람들로 봅니다. 셰켈레시를 시칠리아와, 셰르덴을 사르데냐와 연결하기도 하는데, 이건 이름의 소리가 비슷하다는 것에 기댄 추정이라 확정된 건 아니에요. 그리고 그 지명이 그들의 출신지인지, 나중에 그들이 정착한 곳인지도 갈립니다. 여기서 짚고 넘어갈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다 민족이라는 말은 이집트인들이 쓴 말이 아니에요. 19세기에 한 프랑스 이집트 학자가 만든 현대 용어입니다. 이집트 기록은 이들을 하나의 집단으로 묶어 부르지 않았어요. 그때 다른 이름들을 나열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바다 민족이라는 하나의 민족, 하나의 연합군이 있었다는 그림 자체가 후대 학자들이 만든 틀인 거죠. 그리고 이 무리의 성격을 알려주는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쉐르덴이라는 이름, 이집트를 습격한 무리에 들어있는데요. 같은 쉐르덴이 그보다 앞서 람세스 2세의 군대에서 병사로 복무했습니다. 파라오의 근위병으로요. 습격자이자 용병이었던 겁니다. 이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를 이 한 가지 사실이 보여줘요. 국가에 소속된 민족이 아니라 배와 무기를 가지고 지중해를 오가며 때로는 고용되고 때로는 약탈하던 사람들이었던 거죠. 해전 기록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바다로 몰려온 자들 앞에는 화염이 준비돼 있었고 해안에서는 창의 방벽이 그들을 둘러쌌다고요. 나일강 하구의 좁은 물길로 배들을 끌어들인 뒤 뭇에서 활과 창을 퍼부었다는 겁니다. 부조에는 뒤집힌 배와 물에 빠진 사람들이 새겨져 있어요. 람세스 3세는 이렇게 이들을 막아냈다고 기록했습니다. 실제로 이집트는 살아남았어요. 하지만 그 무렵부터 이집트도 제국의 힘을 잃습니다. 레반트에 가지고 있던 영향력이 서서히 사라지고 나라 안에서는 곡물값이 오르고 배급이 밀리기 시작해요. 그 결과가 기록에 하나 남아 있습니다. 그 전투로부터 20여 년 뒤, 제위 29년의 일이에요. 왕가의 무덤을 짓던 데이르 엘메디나의 장인들이 밀린 배급을 18회나 기다리다 연장을 놓고 작업장 담을 넘어 걸어 나갑니다. 그리고 외쳤어요. 우리는 배가 고프다. 기록에 남은 인류 최초의 파업입니다. 파라오가 바다에서 온 자들을 막아낸 그 나라에서 왕의 무덤을 짓던 사람들이 굶고 있었던 거예요. 막아낸 쪽도 온전하지 못했던 겁니다. 이제 이집트 바깥을 보겠습니다. 기원전 1200년 앞뒤로 지중해 동쪽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요. 먼저 히타이트입니다. 이집트와 어깨를 나란히 하던
초강대국이었어요. 지금의 튀르키예 중앙에 있던 수도 화투사는 전성기에 인구가 4만에서 5만 명에 이르렀다고 추정됩니다. 당대 최대 도시 중 하나였어요. 비교하자면 지중해 동쪽에서 가장 번영한 항구였던 우가리트가 1만 명이 안 됐습니다. 이 도시에는 지금도 사자문이라 불리는 성문이 남아 있습니다. 돌을 깎아 만든 사자 2마리가 문 양쪽을 지키고 서 있는데 제국의 영속을 과시하려고 세운 문이었어요. 그 문이 지금은 버려진 도시로 들어가는 입구로 남아 있습니다. 이 제국이 사라집니다. 마지막으로 이름이 남은 왕은 수필룰리우마 2세인데 그가 언제 어떻게 사라졌는지조차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제국이 사라진 방식이 오랫동안 알려져 온 것과 달랐습니다. 100년 가까이 통설은 이랬습니다. 하투사가 침략자들에게 급습당해 불탔다는 겁니다. 그런데 독일 발굴팀이 오랜 조사 끝에 다른 그림을 내놓습니다. 도시가 불탄 것은 맞아요. 대신전을 비롯한 아래쪽 도시 건물들에 화재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행정 건물들이 비어 있었습니다. 급습당해 황급히 도망친 도시라면 남아 있어야 할 문서들이 없었어요. 왕실 보물도 없었고요. 성체 위쪽 엘리트 구역의 방들은 오히려 온전한 상태로 사람들이 그냥 걸어 나간 것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정리하면 왕실과 관료와 기록과 재산이 먼저 도시를 빠져나갔고 불은 그 뒤에 났다는 겁니다. 발굴을 지휘한 학자의 표현으로는 마지막 나날의 하투사는 유령 도시에 가까웠어요. 남은 사람들은 떠난 자들이 버리고 간 것을 뒤지며 살았고요. 성체 위쪽 방들이 온전히 남은 모습을 두고 사람들이 식사를 하다 말고 그냥 일어나 나간 것 같다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국이 사라진 뒤에도 그 땅의 삶이 다 끝난 건 아니었어요. 하투사에서 북동쪽으로 70km쯤 떨어진 한 유적을 발굴해 보니 제국이 물러난 뒤에도 사람들이 계속 살고 있었습니다. 다만 사는 방식이 달라졌어요. 곡물 한 가지에 의존하던 농사를 여러 작물로 나눴고 궁전 공방의 양식을 따르던 토기 대신 자기들 지역 양식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중앙이 사라지자 각자 알아서 살아남은 거죠. 그러니까 히타이트 제국은 침략에 무너진 게 아니라 안에서부터 비워진 겁니다. 그것도 수십 년에 걸쳐 서서히요. 이유는 아직 논쟁 중인데 지역적 가뭄이 있었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리스로 가면 그림이 다릅니다. 미케네와 필로스를 비롯한 궁전들이 기원전 1190년 무렵에 파괴되거나 버려집니다. 아가멤논의 왕궁으로 알려진 미케네도 네스토르의 궁전이라 불리는 필로스도요. 필로스 궁전에서는 지금도 불에 타 무너진 목재가 남긴 구멍들이 벽에서 보입니다. 그리고 시리아 해안에 우가리트가 있습니다. 이 도시가 이 사건에서 가장 생생한 목소리를 남겼어요. 우가리트는 국제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이집트와 히타이트와 키프로스와 에게해를 잇는 항구였어요. 이 도시는 1928년에 우연히 발견됩니다. 밭을 갈던 농부의 쟁기가 단단한 것에 걸렸는데 그것이 고대 무덤의 덮개였어요. 그 아래에서 수천 점의 점토판이 나왔습니다. 행정문서, 외교서한, 경제기록, 그리고 문학작품까지요.
여러 언어와 여러 문자가 한 도시의 문서고에 섞여 있었습니다. 그 자체로 이 시대가 얼마나 촘촘히 연결돼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유적이죠. 이 도시의 마지막 왕이 암모라피입니다. 히타이트의 마지막 왕과 같은 시대를 산 사람이에요. 그가 키프로스 왕에게 보낸 편지가 남아 있어요. 도움을 청하는 상대의 요청에 답하며 쓴 편지인데 내용이 이렇습니다. 아버지시여, 보소서. 적의 배들이 왔습니다. 제 도시들이 불탔고 그들이 제 나라에서 악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제 모든 병사와 전차가 하티 땅에 있고 제 모든 배가 루카 땅에 나가 있다는 것을 아버지는 모르십니까? 그리하여 나라가 스스로에게 버려졌습니다. 아소서, 여기 온 적의 배 7척이 우리에게 큰 피해를 입혔습니다. 이 짧은 편지에 2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첫째, 우가리트의 군대와 함대가 전부 나라 밖에 나가 있었어요. 히타이트의 속국이었으니 종주국의 요청에 따라 파병한 겁니다. 동맹의 의무를 지키느라 제 나라를 비워둔 상태에서 습격당한 거예요. 둘째, 적의 배가 7척이었습니다. 수백 척의 대함대가 아니에요. 배 7척에 지중해 동쪽에서 손꼽히던 무역도시가 무너진 겁니다. 그만큼 비어 있었으니까요. 우가리트는 기원전 1194년에서 1175년 사이에 파괴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다시는 사람이 살지 않았어요. 재건되지 않은 겁니다. 이 도시들의 목록을 늘어놓으면 기묘한 공통점이 보입니다. 하투사, 우가리트, 에마르, 미케네, 필로스. 그리고 이들과 함께 글자가 사라져요. 그리스의 선형 문자 B가 사라지고 우가리트의 쐐기 문자가 사라집니다. 궁전이 무너지자 그 궁전에 장부를 쓰던 서기들도 사라진 거죠. 그리고 이 대목에 서늘한 아이러니가 하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문서들을 읽을 수 있는 이유가 궁전을 태운 그 불 때문이라는 것이요. 점토판은 원래 햇볕에 말린 것이라 부서지기 쉬운데 화재의 열기가 그것을 도자기처럼 구워버렸습니다. 문명을 지운 불이 그 문명의 장부만 남긴 거예요. 한 세대 만에 히타이트가 사라졌고 미케네의 궁전들이 불탔고 우가리트는 다시 세워지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 세계를 무너뜨린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100년 가까이 답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바다 민족이요. 이집트 벽에 새겨진 그 습격자들이 지중해를 휩쓸며 문명들을 차례로 쓰러뜨렸다는 겁니다. 20세기 초 학계는 이들을 후기 청동기의 궁전 경제를 의도적으로 해체한 침략군으로 봤어요. 궁전 경제라는 말이 낯설 텐데 이 시대 나라들이 굴러가던 방식입니다. 왕궁이 곡물을 걷어 창고에 쌓아두고 그것을 관료와 장인과 병사에게 배급으로 나눠주고 공방과 원거리 교역까지 관리하는 구조예요. 앞서 본 이집트 장인들이 곡물로 임금을 받다가 그게 밀리자 파업한 것도 같은 구조고요. 그러니까 궁전이 무너지면 정치만 무너지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밥그릇이 함께 무너집니다. 그런데 이 설명에 문제가 쌓이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문제는 자료의 성격이에요. 이 습격자들에 대한 우리 지식의 대부분이 이집트 신전 벽에서 옵니다. 그런데 그건 역사서가 아니에요. 파라오가 자기 위대함을 남기려고 새긴 기념물입니다. 람세스 3세는 자신이 적을 완전히 격파했다고 새겨놓았어요. 그런데 정말 대군을 물리친 것인지, 아니면 이미 터전을 잃고 떠도는 난민 무리를 이긴 것을 크게 부풀린 것인지 다른 자료가 없어서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승자의 선전물 하나로 한 시대의 원인을 설명해 온 셈이죠. 두 번째 문제는 최근 몇 년 사이에 나왔습니다. 고고학자 제시 밀렉이 기원전 1200년 무렵 파괴됐다고 알려진 유적들을 발굴 보고서 단위로 전수 재검토했습니다. 결과가 상당했어요. 레반트와 키프로스에서 이 시기 파괴 사건으로 거론되어 온 것 중 절반이 넘는 사례가 연대가 틀렸거나 규모가 과장된 것이었습니다. 어떤 유적은 건물 한 채가 탔을 뿐인데 도시 전체가 파괴된 것처럼 기술돼 있었고, 어떤 곳은 파괴 근거 자체가 희박했어요. 키프로스의 경우 섬 전체에서 이 시기의 파괴를 입증할 근거가 사실상 없다는 것이 밀렉의 결론입니다. 그가 내린 총평은 이렇습니다. 지진과 전쟁과 파괴는 지난 수십 년의 문헌이 주장해온 것보다 훨씬 작은 역할을 했고, 후기 청동기의 종말은 일반적으로 믿어지는 것보다 덜 극적이고 더 오래 걸린 과정이었다는 겁니다. 물론 그도 모든 파괴를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우가리트, 에마르, 하투사, 미케네, 필로스는 실제로 파괴됐어요. 확인되는 파괴 사건이 59건이라는 것이 그의 집계입니다. 다만 그 59건도 규모가 제각각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논증이 제자리를 도는 문제가 생깁니다. 순서를 따라가 보면 이래요. 어느 유적에서 기원전 1200년 무렵에 불탄 흔적이 나옵니다. 그러면 바다민족의 소행으로 기록해요. 그런 유적이 지중해 곳곳에서 나오고요. 그 다음 바다민족이 정말 문명을 무너뜨릴 만한 세력이었느냐고 물으면 그렇게 기록된 유적들을 증거로 내놓습니다. 그런데 그 유적들이 바다민족의 소행이 된 건 애초에 그들이 범인이라고 전제하고 적었기 때문이에요. 증거가 결론을 떠받치고 그 결론이 다시 증거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세 번째 문제는 그럼 무엇이 원인이냐는 쪽에서 나옵니다. 지난 20년간 가장 많이 언급된 답이 기후예요. 지중해 동쪽 곳곳에서 채취한 화분과 동굴 침전물을 분석한 연구들이 하나의 그림을 그려냈습니다. 후기 청동기 말에서 초기 철기 시대에 걸쳐 약 300년에 이르는 건조기가 있었다는 겁니다. 갈릴리 호수 바닥의 화분 분석으로는 청동기와 철기 전체를 통틀어 가장 건조했던 시기가 기원전 1250년에서 1100년 사이였어요. 기가 줄면 곡물이 줄고, 곡물이 줄면 사람이 움직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단서가 붙어요. 필로스 궁전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흥미로운 결과를 냈거든요. 정작 궁전이 파괴되던 시점의 기후는 오히려 습윤한 편이었습니다. 건조화가 본격화된 것은 파괴가 일어난 다음이었어요. 그러니까 가뭄이 궁전을 무너뜨린 게 아니라 무너진 뒤에 다시 일어서지 못하게 만든 쪽에 가깝습니다. 네 번째로 볼 것이 교역망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 시대를 이해하는 핵심이에요. 청동은 구리와 주석을 섞어 만듭니다.
그런데 이 두 금속이 같은 곳에서 나지 않아요. 특히 주석은 훨씬 먼 곳에서 와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청동기 문명의 무기와 농기구와 그릇을 만들려면 수천 킬로미터를 잇는 교역로가 끊기지 않고 돌아가야 했던 겁니다. 이집트에서 아프가니스탄까지, 이탈리아에서 터키까지가 하나의 그물로 묶여 있었어요. 이런 체제에서는 한 곳이 끊기면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항구 하나가 기능을 멈추면 구리가 들어오지 않고, 구리가 없으면 무기를 만들지 못하고, 무기를 만들지 못하면 다음 습격을 막지 못하고, 그러면 또 다른 항구가 멈추는 거죠. 전투에서 져야만 나라가 무너지는 게 아니었던 겁니다. 그리고 널리 알려진 퍼펙트 스톰 가설이 있습니다. 이 시기 지중해 지진이 연쇄적으로 일어났다는 지진 폭풍 연구를 포함해서 가뭄과 기근과 지진과 습격과 내부 반란이 겹쳤다는 설명이에요. 이 가설을 대중적으로 정리한 사람이 고고학자 에릭 클라인인데, 지진 폭풍 연구도 그가 지구 물리학자와 함께 내놓은 것입니다. 그의 말이 자주 인용돼요. 이런 사건들을 하나씩 놓고 보면 어느 하나도 문명 하나를 무너뜨리기에 충분하지 않지만 서너 개가 연달아 닥치면 회복할 시간이 없다는 거죠. 다만 이 설명에도 비판이 있습니다. 앞서 나온 밀렉이 클라인을 겨냥해 지적하기를, 이 서사의 연대들은 제한된 방사성탄소 자료와 순환 논증에 기댄 최선의 추측인데, 사건들이 불편할 만큼 매끄럽게 연결돼 있다는 겁니다. 가뭄이 기근을 낳고, 기근이 사람들을 움직이게 하고, 그들이 도시를 무너뜨렸다는 식의 깔끔한 순서 말이에요. 덧붙이면 이 붕괴가 남긴 결과 중에 시대의 이름을 바꾼 것이 있습니다. 구리와 주석을 먼 곳에서 들여오는 길이 막히자 사람들이 다른 금속으로 눈을 돌린 거예요. 철입니다. 철은 더 흔하고 멀리서 가져올 필요가 없고, 다루기는 까다롭지만 정동보다 단단했어요. 청동기 시대가 끝나고 철기 시대가 시작된 데에는 이 붕괴가 한 몫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무엇이 남을까요? 확실한 것부터 정리하겠습니다. 이 시기에 지중해 동쪽의 정치 질서가 실제로 무너졌습니다. 히타이트 제국은 사라졌고, 미케네의 궁전 체제는 끝났고, 우가리트는 다시 세워지지 않았어요. 문자가 사라진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배를 타고 온 습격자들도 실제했습니다. 함무라피의 편지가 그 증거예요. 적의 배가 왔고 도시가 불탔다는 기록은 파라오의 자기 자랑이 아니라 죽어가는 도시가 남긴 마지막 문서니까요. 다만 그들이 이 모든 것의 원인이었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결정적인 이유가 하나 있어요. 미케네 그리스의 붕괴가 그들로 설명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이 이야기에서 가장 흥미로운 대목입니다. 지금 학계가 이 사람들을 어떻게 보는지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바다민족은 하나의 민족도 하나의 연합군도 아니었습니다. 여러 곳에서 떨어져 나온 무리들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붕괴를 일으킨 세력이라기보다 붕괴가 만들어낸 사람들에 가깝습니다. 이 시대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생각해보면 자연스러운 결론이에요. 궁전이 무너지면 그 궁전에 고용돼 있던 사람들이 갈
갈 곳을 잃습니다. 특히 무기를 다루던 사람들이요. 왕이 곡물로 급료를 주지 못하게 되면 칼과 배를 가진 사람들은 자기가 할 줄 아는 일을 계속합니다. 다만 이번에는 왕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요. 여기에 흉년과 기근이 겹치면 가족을 배에 태우고 다른 해안으로 가는 겁니다. 메디네 타부의 부조에 소가 끄는 수레와 아이들이 그려진 이유가 이거예요. 그들의 출신지를 추적한 연구들이 지목하는 곳은 에게해의 섬들, 그리스 본토, 시칠리아, 사르데냐, 키프로스입니다. 그리고 이 목록에 그리스 본토가 들어있다는 것이 앞장에서 남겨둔 질문의 답이에요. 미케네의 붕괴가 바다민족으로 설명되지 않는 이유는 미케네 사람들 자신이 그 무리의 일부였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게 추측만은 아닙니다. 유전자 증거가 있어요. 이스라엘 해안의 아슈켈론은 블레셋의 5 주요 도시 중 하나였습니다. 이 도시는 오랫동안 논쟁의 중심에 있었어요. 청동기에서 철기로 넘어가는 시점에 이 도시의 건축과 토기와 장신구와 무기가 확 달라지는데 그 새로운 양식이 에게해 쪽과 닮았거든요. 이걸 두고 학자들이 갈렸습니다. 사람이 실제로 이주해 온 것인가? 아니면 현지인들이 유행하는 외동 양식을 따라 만든 것인가? 토기만으로는 답이 나오지 않던 문제였어요. 그런데 2019년에 다른 종류의 증거가 나옵니다. 이 유적에서 발굴된 사람들의 뼈에서 유전 정보를 추출한 겁니다. 레반트는 덥고 습해서 고대 유전자가 잘 보존되지 않는 지역이라 쉽지 않은 작업이었어요. 연구팀은 청동기에 묻힌 사람들과 초기 철기에 묻힌 사람들, 모두 10명의 유전 정보를 비교했습니다. 결과가 분명했습니다. 청동기 매장자들은 현지 레반트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초기 철기, 그러니까 블레셋 문화가 나타나는 시점에 집 바닥 아래 묻힌 아기 넷의 유전 정보에서 남유럽 계통 성분이 나왔습니다. 전체 유전 정보의 4분의 1에서 많게는 7할까지요. 가장 가까운 대조군은 에게해와 사르데냐와 이베리아의 고대인들이었고요. 바다 건너에서 사람들이 실제로 왔다는 물증입니다. 그런데 이 연구에는 뒷이야기가 붙어요. 그 남유럽 계통 성분이 200년쯤 지난 시기의 매장자들에게서는 더 이상 검출되지 않습니다. 현지인들과 섞이면서 흔적이 옅어진 거예요. 배를 타고 와서 도시를 세우고 이름을 남긴 사람들이 두어 세기 만에 유전적으로는 현지에 녹아든 겁니다. 이주는 있었지만 정복민족이 남는 방식은 아니었던 거죠. 여기서부터는 영화 오디세이의 결말을 언급합니다. 아직 안 보신 분들은 잠시 건너뛰셔도 좋아요. 영화 내내 바다에서 온 사람들은 바깥의 공포로만 등장합니다. 그러다 마지막에 오디세우스가 페넬로페에게 털어놓아요. 그 바다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와 동료들이었다고. 식량과 물자를 찾아 떠돌면서 사람을 죽이고 파괴를 남긴 것이 자기들이었다고요. 공포의 정체가 화자 자신이었던 겁니다. 논란이 없는 이야기를 지어낸 게 아니에요. 방금 본 대로 그리스인이 그 무리에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은 실제 학계의 유력한 견해입니다. 다만 논란이 각색한 부분도 분명합니다. 영화의 오디세우스는 도덕적 죄책감에 시달려요. 목마라는 자기 계략이
그 세계를 떠받치던 손님 대접의 법도를 깨뜨렸고 그 위반이 문명의 붕괴를 불렀다고 느끼는 인물이에요. 하지만 역사에서 사람들이 배를 탄 이유는 굶주림과 무너진 교역망과 사라진 일자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영화는 이 시대를 도덕극으로 다시 쓴 겁니다. 세계가 무너진 이유가 사람들이 지켜야 할 법도를 깨트렸기 때문이라는 이야기로요. 그건 3000년 전 사람의 사고방식이라기보다 지금 우리의 사고방식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저는 역사 쪽이 오히려 더 서늘하다고 생각합니다. 악인이 없거든요. 굶주린 사람들이 배를 타고 남의 해안으로 갔고 그 해안 사람들도 터전을 잃고 또 배를 탔고 그렇게 도미노가 이어진 겁니다. 누구를 탓해야 하는지가 없는 재난이에요. 정리하겠습니다. 기원전 1200년 무렵 지중해 동쪽의 세계가 무너졌습니다. 히타이트 제국은 안에서부터 비었고 미케네의 궁전들은 불탔고 우가리트는 배 7척에 무너진 뒤 다시 세워지지 않았어요. 이집트 벽에 새겨진 습격자들은 실제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이 세계를 무너뜨린 범인은 아니었어요. 그들 자신이 무너지는 세계에서 떨어져 나온 사람들이었고 그 안에는 미케네에서 온 그리스인도 있었습니다. 300년 가뭄이 있었고 지진이 있었고 구리와 주석을 서로에게 의존하던 교역망이 끊겼고 그 모든 것이 겹쳤어요. 범인을 찾는 질문이 애초에 틀렸던 겁니다. 이건 누가 무너뜨렸는가의 이야기가 아니라 서로에게 묶여있던 나라들이 어떻게 서로를 끌고 넘어졌는가의 이야기예요. 암무라피의 편지가 그것을 한 문장으로 보여줍니다. 동맹의 의무를 지키느라 제 군대와 배를 전부 밖에 내보낸 나라가 배 7척에 무너졌으니까요. 그리고 그 시작점이 되는 이야기가 지금 극장에서 상영되고 있는 오디세이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덧붙이겠습니다. 이 붕괴가 오늘날과 유난히 겹쳐 보이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후기 청동기의 세계는 서로 없으면 못 사는 세계였습니다. 이집트에서 아프가니스탄까지가 하나의 그물이었고 그 덕분에 전례 없이 풍요로웠고 바로 그 이유로 함께 무너졌어요. 논란이 3000년 전 이야기를 지금 영화로 만든 이유도 아마 거기에 있을 겁니다. 이 이야기의 앞부분이 궁금하신 분들은 트로이 전쟁편과 오디세이아 시리즈를 이어보시면 전체가 연결됩니다. 늦은 밤 오래된 서재였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